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의 지지율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특히 20대 지지율이 16%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5% 급락해서 20%대로 떨어졌다. 이게 한국갤럽의 21일부터 23일 결과인데요. 물론 이 결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이를 보는 거지 이게 절대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국힘에서도 29%를 이제 찍어서 20%대를 기록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4%, 부정평가가 67%로 나타난 겁니다. 야, TK에서는 이제 30%대. 아, 38%라고 하고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는 20%대인데 뭐 이건 다들 예상하신 수치일 테니까요. 근데 이 국힘 지지율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를 찍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도 지지율이 20%대인데 결국에는 국힘 국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제살길을 찾게 되는 정치인들의 속성상 굉장히 많은 이 간보기와 수싸움이 시작될 거란 겁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랑 수도권에서의 그 폭락도 중요한 건데 특히 총 300석. 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는 진짜 저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국힘 정치인들이 저랑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 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힘 정치인들 그냥 그 자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장 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식의 기회주의자들이 제일 싫어요. 민주당에 왔다가 또 이게 된다 싶으면 국힘 갔다가 거기서 또 뭐 후는 브라더스라고 무슨 뭐 한동훈이 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걸로 또 붙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언플 쏟다가 또 이거 아니네 친윤으로 가야겠다 또 붙었다가 저런 기회주의자들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뭐 이런 류의 비슷한 정치인들이 이제 이상민 씨 같은 사람들이 있죠. 국힘 쪽에 있다가 민주당 쪽에 있다가 또 국힘 쪽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번에 아무튼 본인의 욕심을 드러냈다가 총선 백서 관련해서 갈등만 제대로 키웠습니다.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를 구석이 없어요. 당장 이번에도 그 KC 그 직구 규제 관련해서 불쑥 내놨다가 역풍 부니까 그냥 바로 없는 일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참패하고 겉으로는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급증이 작용한 거 아니냐. 어설픈 규제책 내놨다가 역풍 맞고 쓱 조용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 말을 바꾸는 그런 거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모습, 무능한 모습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사과조차도 무능했어요. 국민을 거지 취급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왜냐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단순하게 이게 싼 걸 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야. 국내에서 안 파는 거, 아니 국내에서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싸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국내에서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파는 거를 해외에서 사려고 했던 건데 국민은 그냥 거지 취급하냐 이런 비판을 또 키운 거예요. 심지어 당국자가 기자한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반발이 거셀 일인가? 야 진짜 아니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거 결국엔 또 다른 식으로 직구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사고가 터졌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령자에는 그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 이 얘기를 했다가 또 고령자 중심으로 이제 논란이 이니까 하루 만에 이거 오해였어.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진화에 부랴부랴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줏대도 없고 또 뭐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당장 택시나 트럭이나 덤프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은 어쩔 건데? 그리고
버스나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그럼 어쩔 건데? 그럼 그런 분들 운전하지 말면 뭐 걸어가란 얘기야? 아니 버스도 택시도 없으면 어쩌라는 거야? 뭐 무슨 서울 그 따릉이처럼 그런 거 타고 가란 얘기야? 당장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과한 지 며칠 만에 또 경솔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번복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20%도 사치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이 논란을 뚫겠다.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방법이 뭐냐?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 만나고 기자들 불러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이런 거 다 이렇게 만찬을 딱 제공을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딱 소통 행보를 보인다.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하시고 민생 탐방도 하시고 야 이제는 기자단들을 대상으로 김치찌개 만찬 행사까지 하시고 야 기가 막히다. 이제 진짜 소통 행보를 보이신다. 불통 이미지를 벗고 드디어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국민과 언론에 한층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보고 본인들이 저렇게 해석된다라고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칼도 저렇게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들고 있으니까 진짜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아니 지금 사람들이 계란말이 이걸 지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제대로 된 그 언론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행복 구설수. 아니 무슨 저게 소통에 대한 행보입니까? 소통 행보를 하는 척에 대한 구설수가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즉각 이렇게 비판에 나섰죠. 저거는 문답도 없는 쇼통이다. 쇼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난리가 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김치찌개 막 계란말이 칼 들고 히덕대고 있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드디어 소통을 시작하셨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누가 시장 가가지고 이거 뭐 안주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민생을 탐방하는 겁니까? 그게 가서 염장 지르는 거지. 이러니까 연출된 쇼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답도 없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선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방통위, 방심위, 선방심위 이걸 앞세워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언론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MBC였죠. 이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MBC가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언론 탄압하는 걸 넘어서 김건희 씨라든지 뭐 몇몇 뻔뻔하게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대충 그냥 사과한다는 멘트만 던져서 장난을 쳐놓고 그게 이제 사과 끝났으니까 김건희 씨 행보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멋대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현실과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걸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짓밟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보안 보안 건희 씨 이렇게 바로 맞춤법 지적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김건희 씨는 여러모로 어딜 내놔도 이제 부끄러운 제발 좀 해외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꼬꾸라지고 부정평가는 60에서 65% 사이를 벗어날 구석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난가? 소위 이 난가병이 여의도에는 늘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음은 바로 난가? 소위 잠룡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내 잠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설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선두주자가 됐죠. 총선 패배 이후에 한동훈 씨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저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도 요거에 대해서 처음엔 대응을 좀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 규제를 비판하고 이전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속된 비판을 했었고 뭐 왕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공 논란에 대해서도
유승민 씨는 계속된 비판을 해왔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작부터,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부터 사실은 유승민 씨는 저 민주당이다. 아 저건 좌파다. 그런 욕을 엄청 먹었었습니다. 그런 욕을 실제로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도 그 홍준표 뭐 한동훈 뭐 이런 정치인들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진작부터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오세훈 시장도 참전을 했죠. 그래서 유승민 씨를 저렇게 비판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대선의 맛보기다. 지금 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 얽힌 주장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계산을 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부터 보면 탈당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이제 1절, 2절, 3절을 넘어서 뇌절을 해버린 거죠. 한동훈 씨가 오게 되면 이 당에서는 있을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탈당설을 꺼냈다가 오히려 팩폭을 맞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이 무슨 국힘을 계속 지켰냐, 그럼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서는 안 됐었는데, 아니 지난번에 공천 못 받으니까 바로 떠나지 않았어? 근데 무슨 국힘을 지켰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더 빨리 나가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거야, 이렇게 뼈를 때립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원로란 인간이 말이야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고 졸렬하다. 아 졸렬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유행어라고도 하는 방장하다는 얘기가 나올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괜히 탈당 얘기했다가 실컷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됐고요. 홍준표 시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다. 셉니다.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구금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었죠. 나경원 씨랑 같이.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요거 흐름을 쭉 보다가 나는 이제 그러면 직구금지를 옹호해야겠다. 근데 판단 믿습니다. 이미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요런 정치인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인가? 하고 직구금지를 말도 안 되게 옹호하다가 지금 이제 쪼기쪼기 나락으로 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한동훈 삼촌 또 혼자 힘든 거 아니죠? 중학교 3학년 팬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웃긴 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젊은 당원들이 편지를 쓴다든지 거리로 나가서 응원하자든지 아니면 셀카를 찍자고 한다든지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면 저 개딸 저거 팬덤 정치 저거 수준이 말이야,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확 달라져요. 이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에 대해서는 민주당 타이틀 주렁주렁 달아놓고 저쪽에는 막 30대 청년이라고 마치 일반 청년인 것처럼 저렇게 물타기를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한동훈 씨한테는 저렇게 중학생 3학년도 팬이 된다, 직접 편지까지 써가지고 화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잣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요 책 읽는 사진으로 이제 무리수 뇌절을 했다가 이제 두고두고 흑역사가 됐어요.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집에서 책을 읽는데. 심지어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같은 당 윤상현 씨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출마용 연출이다. 인기는 거품이고, 자, 저 인기라는 게 반짝하는 거니까 황교안 대표랑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라는 게 반면교사라는 얘기도 있죠. 한마디로 한동훈 씨한테 황교안 씨 프레임을 갖다 댄 겁니다. 같은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고 그 야당 대표격을 지내기도 했으니까 저렇게 연결을 지어줄 건데 황교안 씨 저 나름 이제 큰 꿈을 갖고 있던 시절에 저렇게 또 색소폰도 불고 그 옳은 소리라 그래가지고 머리까지 저렇게 빡빡 미는 열정을 보이면서 근데 요거 한동훈 씨가 못할 텐데. 이거 아니 같은 법무부 장관의 같은 그 당대표격을 지냈다고 해도
요거 머리 밀고 저렇게 그 결기를 보여줄 한동훈 씨 그 예민하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국힘 후보가 이렇게 손 갖다 대면 어디 그 다음부터 표정 확 굳어가지고 옆에 있던 그 후보가 굉장히 눈치 많이 봤었죠. 지금은 무사한가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이 유명한 Y짤 가끔씩 그 보수 계열의 그 커뮤니티에서도 황교안 씨를 Y라고 부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짤 때문인데요. 이때는 이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표정으로 Y자 표정을 지으면서 Y자로 저렇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냐? 부정선거 무쇠가 됐죠. 현실 한동안 그 야심차게 머리까지 밀고 그 중저음의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큰 꿈을 갖고 있다가 현실은 어떻게 됐냐? 막 색소폰 불고 머리 밀고 막 삭발하고 저 Y로 근엄한 표정 짓고 하다가 현실은 이제 민경욱 씨 옆에 있는 상황이 됐죠. 부정선거 무쇠가 돼서 이번 총선 때도 또 부정선거 그냥 개그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아니 어쩌다가 한동안 그 전성기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까지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씨 그 나락간 상황에 난가? 요게 또 도진 거죠. 난가병이 도져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시계까지 만들어서 그때가 이제 최전성기였던 시절이죠. 다음은 이제 정가봅니다 이러면서 큰 꿈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은 눈 떠보니 그 부정선거 무쇠가 됐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씨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황교안 씨를 저렇게 딱 엮어가지고 한동훈 씨 아무튼 저렇게 툭 쳐낸 거고요. 이 꼬라지를 보는데 국힘 내부가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지금 최혜병 김건희 특검으로 압박을 받는데 본인들이 보더라도 논리가 궁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숨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니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잠룡이 아니라 지금 다 툭툭 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유승민 씨는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네. 중도층이 어느 정도 반응하네라는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힘 내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투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속 터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같은 황씨로서 창피함이 지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답이 없다. 내가 저 인간들 믿느니 내가 저 인간들 믿고 탄핵을 대비하느니 이거는 안 되겠다. 정호선 비서관을 임명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믿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실제로 그 정호성 씨가 굉장히 의리가 있었던 거에 또 꽂혔다는 일각의 얘기가 있다는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살 길은 재활용 인사다. 이게 살 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다면 좀 적당히 하라고 했을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임마 잠룡이란 사람들이 책 읽는 척을 해서 그 도서관 가갖고 그걸로 언프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꿈을 갖겠어? 네,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 불가한 재활용 인사란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기용을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한 문장으로 바로 그냥 뼈를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당시의 윤석열, 물론 이제 이거는 검사 윤석열이죠. 한마디로 검사 시절의 윤석열과 대통령의 윤석열은 혹시 다른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 기밀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 기밀 유출하면 무슨 그 가산점이라도 붙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그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사면해주지 않았습니까?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런 기밀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을 주는 건지, 내 개인적인 문제만 유출시켜주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겁니까?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 요런 차원에서 저런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냐, 요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힘에서는 옹호를 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마디로 그냥 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 아니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부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 본인들이 생각해도 뭐 딱히 말할 얘기도 없으니까.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실드칩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은 그냥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이제 돌아온 현실은 아사리판이다, 노답이다.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돌려막기를 하냐? 이명박근혜 때 본인이 심지어 갖다가 넣었던 사람까지 지금 꺼내다 써주고, 이러니까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지가 수사에서 유죄를 줘놓고 그 유죄까지 받게 해놓고 이런 사람을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쓴다고? 이건 정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아니 이런 인간은 사면까지 해주더니 이젠 비서관으로 발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비정상이란 얘기를 조선일보한테도 듣는 현실이 됐고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지켜줄까 싶습니다. 나중에 다 자업자득인 거죠.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말 그대로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따위 인사를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 얘기인 거고요. 동아일보에서도 바로 이렇게 비판을 하죠. 논란이 될 게 뻔한데 왜 이런 인사를 하냐,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문서 유출이라는 범죄 말고도 최순실과의 관계를 알면서 바로잡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갖다 쓰냐. 근데 요건 이제 동아일보의 논설위원 입장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추측인 겁니다. 정부 문서를 유출하든 말든 아니 당장 국가기밀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한 김태호 같은 사람도 안보실 1차장으로 갖다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알 바 아니고 최순실과의 관계를 알면서 이걸 못 본 척해? 입이 무거운가 본데?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말이야 이게 천공이 김건희 씨 약간 요런 것까지도 이제 내가 믿음을 주면은 되는 건가?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바고요. 결국에는 아무튼 저런 막장 인사를 하니까 민심에선 계속해서 동떨어져 가고 당연히 여당은 같이 엮여가지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최성해 동양대 총장 4년 만에 복귀합니다. 지금 막 단순히 친일 옹호 세력들이 고개를 쳐들고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다니는 걸 넘어서 저런 심각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들도 오히려 본인들이 권력에 맞선 양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표창장 관리 엉망이었다고 스스로 실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당장 대통령부터가 나라의 근간을 저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도덕과 윤리, 양심이 포함된 선비정신이 깃든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서 저때 부끄럽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심지어 기회주의적으로 당시 권력에 붙었던 이완용 같은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저런 뻔뻔한 인간들이 오히려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상식 정의를 외쳤지만 누구보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다음에 불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이 외교 위크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중일 정상회의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르겠는데 26, 27일 오늘 내일이죠.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하고요. 28일, 29일에는 1박 2일 동안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 하고요.
다음 달 4일 5일에는 그 킨텍스와 서울에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자리가 될 거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인데 진짜 걱정됩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전용기를 타고 해외를 갈 때도 제발 그냥 차라리 방에서 술이나 마시고 조용히 있다가 돌아오라 라는 민심이 많지 않습니까? 가면 자꾸 입만 열면은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근데 이제 저 해외에서 한국에 와도 문제인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이제 한국 코리아에 대한 이 K 시리즈에 대한 걸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뭔 자꾸 술 안주 얘기하고 막 김치찌개 얘기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주요 강대국에 치중된 외교에서 벗어나 더 넓은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아니 맞는 말인데 근데 왜 신남방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고 그래놓고 무슨 외교를 하고 무슨 협력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복원도 안 되고 있고요. 9.19 군사합의를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로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을 저렇게 최고조로 이르게 만들면 그러면은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막 극단적인 얘기 쏟아내고 막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막 통일대박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관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저런 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일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관계가 개선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만 남길 게 아니라 정작 일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라인 야후는 네이버에 안 준다는 거예요. 동남아 사업 같은 것도 다 자기들 거란 겁니다. 그냥 네이버 자체를 그냥 무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라인 사태도 일본 그 IT 후진국이라는 일본이 강탈을 하려는 거다. 그래서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IT 기업이 무너지니까 한국 거 그냥 뺏어 가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입장인 건데 정부는 계속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대통령이란 인간은 나와가지고 기시다랑 관계 개선되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와서 이제 독도까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신중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오히려 그냥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다녀와서 언론에 저렇게 그 인터뷰를 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딱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정서. 그 두 번째는 현재 있는 대통령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각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불안감, 이 각자 도생 시대 우리가 나중에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대로 대한민국이 가면 진짜 말 그대로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중에 이러다 세계에서 우리가 도태되고 그럼 어떡하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등대의 역할, 그런 버팀목 역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의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거 15주기의 슬로건이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서와 토론과 사색을 강조하셨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책 한 권만 읽고 그 자기의 신념으로 만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독서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사색을 했어요.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의 그 노력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협치, 대화와 타협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협치를 얘기했는데 니네는 뭔데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협치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본인들이 협치를 하려고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책 읽고 토론하고 사색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입틀막 시켜버리고 방심이 선방심이 같은데 앞세워가지고 그냥 아예 입을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검찰에선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남발하려 하고 있고 국정원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간첩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독도연설을 다시 챙겨봤어요. 여러분 독도연설 한번 노무현 독도연설 그 유명한 독도연설이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냐라는 그 아까 인터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한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고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바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국가의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걸 지금 바란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뭐 계란말이 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외교 문제 어떻게 할 거고, 경제 성장률은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할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고도 문제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소멸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 플러스로 의료 개혁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떠들고 있는 그 개혁 안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이런 것도 지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만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니까 제가 열받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봉하마을에 저도 다녀와서 이렇게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요거였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이 당원들의 지지자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목소리도 내고 또 그 응원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 가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비전 2030 아카이브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흔적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단순히 노무현 정신 기억합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 흔적을 쫓아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고 왜 비전 2030을 고민하셔서 그걸 내셨는가?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2005년 6년 그 무렵에 2030년대 대한민국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5년 그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가 매번 현안만 치다 보면 실제로 청와대도 현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왜냐면 현재적 이슈는 계속 터지기 때문에 그거 치느라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길게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정우 교수님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경제 그 철학 4가지를 강조하신 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성장, 기승전 성장, 그냥 낙수효과, 이미 철진한 낙수효과를 아직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이미 뭐 IMF라든지 OECD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그게 올드한 거라고 해도 대통령은 그런 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말이야 이 밀턴 프리드먼 요 책에 진리가 담겨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를 떼놓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분배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성장을 제대로 성장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의 그런 그 무역 관계를 아예 박살내버리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SK라든지 이런 데도 타격 엄청나게 받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성장을 못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분배 문제도 그냥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정부지?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과 개방을 같이 추구하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가 개혁 개방이었고요. 세 번째는 균형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이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모든 수요가 다 이제 서울로 다 모이게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일찍이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기주의적으로 봤다는 거죠. 눈앞의 단기주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게 지도자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고뇌가 담긴 게 지금 비전 2030으로 녹아서 그 노무현 시민센터의 아카이브 체험을 6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반성장, 개혁개방, 그다음에 장기주의, 그다음에 균형발전, 요 네 가지의 철학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걸 이제 미시적으로 현실의 지금 버전으로 녹여내는 게 우리가 그 노무현 정신을 지켜가는 거, 노무현의 가치를 지켜가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택도 없이 무슨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만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 말만 따온다는 거예요. 환생경제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지금 일베 같은 데에서 자기네들이 보수 지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악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 전부 다 못 본 척하면서,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필요할 때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총선 과정에서 100분 토론에 나온 김진씨 같은 사람이 자기 필요할 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다 쓰면서 곽상원 당선인 비난하려고 그렇게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만히 냅두는 게 노무현 정신을 지키는 겁니까? 저도 민주개혁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얘기한다고 글 포용하자는 것, 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랑은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2주에 한 번씩 그 방송 토론하고 끝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진짜로 참여정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저한테 막 그 같이 이야기도 하자고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현안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건 너무 좋다. 그러면 앞으로 저도 노무현재단 이사로서 국민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보수 정치인이 본 비전 2030, 보수 정치인이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 제가 사실 저는 진보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아무튼 저는 이제 민주개혁 진영에서의 그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뭐 진보 진영에서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좀 다양한 진영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을 해석하고, 지금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 그 청소년 청년들한테 1배씩 이상한 희화화 콘텐츠가 지금 유입돼서 놀이문화로 자리잡게 만든 걸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이라는 구호, 노무현 정신이라는 추상적인 말, 이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런 토론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토론의 장이다, 이런 공부의 자리다, 여기에 저는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예정인 거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온라인 뭐 심리전, 여론전, 뭐 프레임 전쟁이 다 연결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심리전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고요.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 전쟁에 당한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갈 예정이고요. 이 비전 2030의 그 아카이브 체험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넷컷 사진, 이걸 찍을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여기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넷컷 사진을 직접 요 아카이브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찍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진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구석이 없다. 그리고 국힘의 나름 자기 셀프 잠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들이 선택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고 있을 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셨는지, 비전 2030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우리 민주진영에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주장이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하게 폭넓은 관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해석을 하고,
그걸 지금 청년 세대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청년 청소년 세대들하고 논의하고 같이 배워가고 하는 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저 일배식 악마화, 희화화죠. 정확히는 그런 이상한 민 뿌리는 거,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본질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그 투 트랙으로 1배식, DC식, 펜코식, 노무현 대통령 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노무현 재단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많이 내부에서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동시에 가야 된다. 저는 그 활동들을 앞으로 노무현 재단에서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 그거 말고도 공부할 게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다른 추가적인 일정들을 제가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었던 일정도 줄여가는 거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앞선 과제들을 1, 2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진짜 못해도 10년, 20년은 해야지 이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요 활동에 집중을 해갈 예정입니다. 민주 진영에선 이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 향후 로드맵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 그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기존의 이 세대 그 흐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의 가교 역할도 또 중요하고, 정치권 안과 밖의 가교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역할로서의 활동도 앞으로 제가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노무현 시민센터의 비전 2030, 요 지금 6월 30일까지 요 아카이브 체험을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대통령의 고민 한번 흔적 쭉 쫓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노무현 시민센터에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